네, 요거 하나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1인당 2,000달러 지급 문제, 그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주는 겁니까? 주면 언제 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성탄절 이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내년에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인트가 두 개죠. 지급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여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아니고 내년에 지급하겠다. 그렇다면 뭐 내년 초냐, 뭐 중순이냐, 뭐 그것까진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2,000달러 제공 시기를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과 맞물려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만은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정부는 올해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약 한 2천억 달러, 1970 얼마 정도, 197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림잡아 2천억 달러로 알려졌는데 2천억 달러로 1인당 2,000달러씩 지급을 한다라면 고소득자와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뭐 미성년자들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은 1억 명 정도에게는 1인당 2천억, 2,000불씩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액수는 딱 떨어지기는 합니다. 물론 내년이 되면 2천억 달러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초가 될까요? 뭐 언제가 될까요? 그건 아무래도 정말로 만약 실제로 준다면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 득실을 따져봐야 될 테니까 내년 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11월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좀 소위 뿌려야 민심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준다라면 내년 뭐 여름쯤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대답한 그 내용이 제 귀에 좀 쏙 들어와서 간단하게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에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뭐 한 수요일서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 그치다 또 어느 순간에 뭐 집중호우도 내리고 이러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부슬부슬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에 지난 닷새간 이 비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웬만큼 비가 와서 뭐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가 원래 좀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여름은 비 하루도 안 옵니다. 한 번도 안 옵니다. 겨울이 돼야 좀 가끔 비 오는데 그래서 비가 내내 안 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겨울을 맞아서 비가 한번 내리면 워낙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 한 번 오면 이렇게 좀 피해가 큽니다. 자, 이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간 LA 다운타운 지역 강수량은 약 2.82인치, 약 3인치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인치 정도면 한 8cm 정도 됩니다. 8cm. 이는 1985년 11월에 기록된 종전 최고치 2.43인치를 넘어서서 역대 11월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는요, 북가주 몬트레이 카운티의 해변에서 5살짜리 여아가 4.6m 거대한 높이의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이 여아의 아버지인 39살의 이 남성은 딸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 쫓아 들어갔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가 다 비극적으로 참 안타깝게 그렇게 숨지고 만 건데요. 당국은 현재 그 실종된 여아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찾았는데 딸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은 딸을 찾는 수색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14일 세크라멘토 북부의 서터 카운티, 세크라멘토 사시는 분들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여기 서터 카운티, SUTTER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서터 카운티에서는 다리가 침수되면서 차를 몰고 이 다리를 건너던 71살의 한 남성이 홍수에 휩쓸려서 또 숨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서는요, 아마도 이제 멕시코에서 온 것으로 예상되는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추정되던 한 그 목조 선박이 쪽 자그마한 배죠. 이 폭풍우에 전복이 돼서 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4명은 구조가 돼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불법 입국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이번 비로 그쪽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의 그 산발적인 비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보니까
또 내일 수요일 잠깐 그쳤다가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좀 비가 내리고 이런 그런 산발적인 그런 상황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계속되는 비와 뇌우가 지난 1월 그 대형 산불 피해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이 있거든요. 뭐 말리부라든지 이쪽 지역, 그쪽 지역에서 산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높아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그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늦가을부터 겨울 뭐 요때쯤, 그러니까 딱 지금 요런 시즌이죠. 요때 강하게 내리는 그런 호우가 매번 반복되는데 이게 그 대기의 강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이라는 것은 뭐 원래 그 원어로는 atmospheric river라고 말합니다. atmospheric river, 이렇게 강 모양으로 생긴 어떤 그런 대형 구름띠 같은 게 있어요. 저기압, 구름띠, 그 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기의 강은 태평양에서 그 발원해서 미국 서부 지역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강과 같은 모양의 그 수증기 대, 저기압대를 일컫는 현상인데요. 이 많은 양의 비를 수일간 계속해서 한 번 딱 오고 끝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일주일씩 막 이렇게 내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이제 대기예강 현상인데 지금 딱 캘리포니아주가 그런 주간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피해도 재산피해입니다만은 인명피해는 더 이상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이제 오바마 케어라 그래야지 우리는 더 잘 이해가 쉽죠? 일명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대체할 새로운 건강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일명 트럼프 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몇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지난 주말 동안에 나눴다. 라면서 큰 액수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할 보험비가 뭐 $500짜리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250를 내면 나라에서 $250 지원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올해 말로 끝나죠. 그걸 종료하는 걸 연장하자. 민주당은 그러고 공화당은 안 되다. 종료됐으니까 이걸로 끝내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셧다운 사태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공화당이 이겼죠. 연장 안 하는 거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많은 비난이 일고 또는 내년에 선거 때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오바마 케어 가입한 사람이 2천만 명이거든요. 그 2천만 명이 다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무언가 그 민심을 달랠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케어다라고 말하면서 오바마 케어 예를 들어서 $500짜리 내가 $250 내고 나라에서 $250 지원해 준다면 트럼프 케어는 그 $500짜리를 가입하라고 나라에서 $250을 사람한테 국민에게 직접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250 하고 보험사로 $250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사람한테 $250을 줄 테니까 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은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가입하십시오. 단 가입했다는 증빙만 제출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트럼프 케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직접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누구랑 얘기를 나눴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자 누구와 얘기를 나눴는지는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은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바마 케어를 최악의 의료 제도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 원하는 보험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내가 정말로 필요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한, 뭐 충분한 그런 정도의 액수를 과연 국민 개인에게 이렇게 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얘기가 이제 한쪽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자, 오바마 케어가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 내년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대체하는 어찌 보면 좀 더 나은 그걸 내야 되는 것만은 당면 과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그 후반부 국정의 동력에
중대한 변수가 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변경해서 이제 트럼프 케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돈을 직접 주겠다 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바마 케어가 올 연말을 분기점으로 끝나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걸 대체할 트럼프 케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오바마 케어 가입한 2천만 명이 불안해하고 또 불만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민주당이 중간 선거 국면에서 건강보험료 급증을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만일 공화당이 더 나은 베러 아이디어, 베러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그 수중에 보조금이 직접 가는, 국민에게 직접 주는 그 트럼프 케어 추진으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만은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따지면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 과연 앞으로 이제 내년 내년 1월 달에 돼보면 금방 이게 이제 정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그가 갖고 있는 내년에 히든 카드는 뭘지, 소위 말하는 트럼프 케어라고 말하는 그 카드는 뭘지, 카드가 딱 들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트럼프 케어라고 써 있긴 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쪽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직은 못 보는데 그 카드를 딱 펼쳤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조만간 어쩌면 올해 안에도 그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올해 안에 발표해서 민심을 잡아갖고 내년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케어 그리고 돈을 얼마나 줄지 누구에게 줄지 어떤 방식으로 줄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개인적으로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가 넘는 돈으로 채권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반 트럼프 언론 또는 좌파 언론들이 막 뒤지고 쑤시고 막 그래갖고 공개된 게 아니고요. 연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걸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팩트. 연방정부 윤리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정보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주목되는 점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이자율이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 그 채권을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그 액수로 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최소 1억 달러, 최고 3억 달러 이상. 자, 전해드릴 그 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 한마디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그게 어땠어? 또는 그게 무슨 문제인데?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과 이자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아시면 뉴스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니, 0.25%포인트 인하했니, 말하는 그 이자율. 그게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 5%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의 그 금리가 이자율이 3%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연 3%밖에 이자를 못 받는 거잖아요. 나는 5% 받는데 새로 사는 사람들은 3%밖에 못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은 5%를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채권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5% 주는 채권을 사서 갖고 있는데 이자율이 6%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야, 쟤는 6% 받는데 나는 5% 받네. 그럼 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무려 1억 달러에서 최고 3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진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그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그렇게 그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계속해서 이자율 내려라, 이자율 내려라, 이자율 안 내리면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바보, 스투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했었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자율이 내려야 본인이 산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야 빨리 팔고 나오니까. 라는 일각의 그 색안경 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일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채권 사고 팔고 거래 횟수는 무려 175번, 175건이나 됐고요. 거래 액수는 최소 8,200만 달러에서 최대 3억 3,700만 달러 이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요, 연방 선출직 공무원의 주식, 채권, 선물 투자 현황 등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할 때 뭐 개별 거래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 대신에 조금 대략적인 범위만을 표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들인 그 채권 가운데 다수는 주정부 등 지방정부나 뭐 정부 기관 등이 발행하는 그런 이제 채권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일정 부분 기업 채권도 많이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기업 채권은 뭘 샀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산 채권을 따라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따라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우리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IT 분야 그 회사 채권으로는 인텔도 샀고요. 퀄컴도 샀고 브로드컴 그리고 메타 플랫폼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 만드는데 그런 걸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분야로는 넷플릭스 샀고요. 컴캐스트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로는 보잉 샀습니다. 보잉은 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보잉 비행기 사라고 엄청나게 일종의 세일즈맨처럼 역할해서 보잉 비행기 엄청나게 팔아줬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공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보잉 분야의 채권을 샀고요. 자, 그리고 헬스 분야도 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으로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채권을 골고루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건 이제 연방 그 윤리청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IT 분야에서 산 그 채권 가운데 인텔 채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인텔 채권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딱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인텔 거는 175만 6,800달러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조금 대략적인 범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텔 채권을 산 그런 어떤 시기적인 면에도 조금 좀 색안경을 끼게 되는데, 인텔이 미국 정부에 10%의 지분을 넘기기로 합의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한 지 딱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8월 22일인가에 합의를 했거든요. 21일인가 22일인가. 근데 딱 일주일 만인 8월 29일 날 몇백만 달러어치 인텔 채권을 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백악관은 논평을 해달라.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냐, 뭐 이런 각 언론사에 막 그 취재가 갔는데 백악관은 일체 논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연준 의장에게 금리 내려, 금리 안 내리는 너 바보야, 멍청이야. 안 내리면 내가 너를 당장 끌어내려서 교체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압박을 가했었나?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가 연방 정부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앱스타인 위기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미성년자 착취범, 이 앱스타인 그 의혹이 재점화하면서 제가 이제 앱스타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앱스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형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하면 이 유튜브가 경고를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앱스타인이 했던 짓, 그 혐의가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애둘러서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착취범인 앱스타인의 그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공화당 내 트럼프의 아성이 지금 흔들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앱스타인과 트럼프의 관계를 밝힐 열쇠가 될 문건 공개에 대해서 트럼프의 최우군이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화당 의원들 여러 명도 실제로 그 앱스타인 문건 공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의 충성파이자 마가 정치인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리고 여자 트럼프라고 불렸던 뭐 실제로 뭐 하이힐 신은 트럼프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이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균열 조짐을 보이던 그린 의원은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결국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앱스타인 이메일 수천 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그 민주당의 폭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기는커녕 앱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해야 한다는 쪽에 이 사람도 서버린 겁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거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이런 그 표현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졌으면 공평하게 벌을 받아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굳이 거기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살짝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 벌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피해 여성들 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여성 의원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 등을 돌린 모습을 보인 거죠. 그가 여자 트럼프다, 하이힐 신은 트럼프다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격노하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아주 그 여러 가지 말로 비난했습니다. 배신자다, 뭐 공화당의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이름 갖고 조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아니라 마조리 트레이러 그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러 또는 비트레이러, 이제 트레이러 이거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아니라 마조리 트레일러 그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올해 만 79살 좀 있으면 80살 되시는데 그 힙합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라임 딱딱 좀 맞히실 줄 아는 것 같아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아니라 마조리 마조리 트레이러 그린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마조리 테일러가 됐든 마조리 트레이러가 됐든 여하튼 그 배신자라고 이제 막 비난을 한 건데 하지만 공화당 내의 그 이탈 조짐을 잠재우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나서 지금 공화당의 친트럼프파 또는 뭐 충성파 이런 의원들도 지금 당장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그 앱스타인 파일 문건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그 문건을 공개해야 된다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만일 내가 공화당 성향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찍어주는데 이 그린 의원이 내년에 그 문건 파일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나 너 안 찍을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장 트럼프한테 충성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내년에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우하는 거는 민심인 것 같습니다. 민심. 개개인의 민심이 합쳐져서 큰 그 강물을 이루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공화당의 또 다른 의원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도 공화당에서도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찬성표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100표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등을 돌릴 의원이 한 100명 정도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얘기나 뭐 마찬가지죠. 2030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토마스 매시 의원이 한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은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지만 이걸 입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서슬이 시퍼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말을 입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 레임덕이 벌써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뭐라 그랬냐면 2030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만 앱스타인을 감쌌다라는 낙인, 만일 내가 앱스타인 파일 문건 공개 반대표를 던진다면 앱스타인을 감쌌다라는 낙인은 나에게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완전히 그냥 벌벌벌 떨만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1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릴 것 같은 그런 여론의 흐름이 강물이 대사가 이렇게 흐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입장을 엊그제부터 좀 바꾸는 모습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동안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날선 반응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살짝 바꾸는 모습입니다. 어제는요, 갑자기 문건 공개에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만큼 민주당이 벌이는 그 사기극에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문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찬성한다라고 SNS에 갑자기 그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표결이 공화당의 충성도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였지만 공화당의 내부 이탈이 많아서 이로 인한 망신을 피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먼저 선회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적으면, 10명, 15명만 적으면 나머지들이 이탈하는 거 그 10명, 15명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혼나겠죠. 그런데 100명 이상이 이탈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 나와. 그러면 한반 50명에서 한 명만 나가면 좀 괜히 무섭고 선생님한테 나만 혼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 나와 했더니 아니 50명 중에 한 30명이 잘못했네. 그럼 왠지 좀 잘못한 사람 일어나서 나가면서 좀 든든하죠. 여러 명이 같이 나가면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벌떼같이 일어나는구나. 일단은 나도 좀 입장을 선회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위기가 이제 일단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좀 대세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왜?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에 위기가 생길 때 이 위기를 그 여론을 좀 시선을 밖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무슨 군사공격 같은 걸 좀 치른다든지 해외 파병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위기를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타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그 해역에 도착을 한 뒤에 이 지역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당장 전투기가 막 떨어서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그 해역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베네수엘라에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제럴드 포드라는 그 항공모함, 세계 최고의 또 최대의 그 항공모함에는 전투기가 무려 한두 대도 아니고 70대 정도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항공모함이고 지금도 70대 꽉 채우진 않았지만 수십 대의 전투기가 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에 있습니다.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출격해서 바로 베네수엘라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긴장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양국 간의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여론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진짜 베네수엘라하고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건데 정말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법 약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불법 약물이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정말 좋은 그런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베네수엘라를 막 이렇게 때리고 군사 공격을 하면 엄연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을 미국이 위반한다라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주변국들이 좀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 또 여기에 해외 군사 개입이라는 그 해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막 그랬거든요. 그런 자신의 대선 공약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론의 약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그런 좀 반발 분위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군사 공격을 했다고 쳐요.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공격, 군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이 과연 그렇게 미국이 진짜 완전히
그 몇십만 명을 베네수엘라 넣어서 뭐 진짜 전면전을 치르지 않는 한 이라크 전쟁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그 군대를 집어넣어서 육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과연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남의 나라 대통령을 축출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압박하는 것만 갖고는 그런 좀 의구심도 좀 있고요. 또 실제로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두로 정권이 퇴출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너무 많아요. 뭐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군부 독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더 반 트럼프 성향이 나타날 수도 이건 뭐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누굴 세우려고 하겠지만 그 어느 것도 개런티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는 뭐 그 안에서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그들이 그냥 나라를 다 장악을 해버리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내부 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정작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기도 못하거나 또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만 만들게 되면 결국 그쪽에서 상처만 입고 상처뿐인 영광으로 발을 빼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담입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자신의 그 아성이 좀 흔들리고 이런저런 추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시선을 극적으로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좀 무리한 결단을 내리지는 않기를 그러지 않기를 정말로 바람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대학 825개 대학, 8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번 학기 신규 입학한 유학생 수가 17% 줄었습니다. 825개 대학 가운데 57%가요.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이들 학교는 그 원인으로 뭘 집었느냐? 첫째, 비자 취득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안 온다는 건 그 두 번째, 여행 제한 등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다 이게 이제 비자 문제입니다. 결국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느냐?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무려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6%, 즉 미국의 대학생 중에서 6%가 유학생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가장 많아요. 토탈 한 62만 9천 명, 6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이 타격이 빨리 오는 겁니다. 유학생 신규 등록이 이제 급감한 것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또 급격하게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오는 것만 좀 줄었지 나가는 거는 뭐 똑같지만 이제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계속 더블업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더 가면 유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살짝 입장을 또 바꿉니다.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그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최대 6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보면 숫자를 그냥 좀 막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미국의 전체 중국과 인도와 유학생을 합친 게 한 63만 명인데 중국 유학생만 60만 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의향이 있다.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중국 유학생 그냥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 유학생 60만 명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허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지난주 팍스 뉴스에서 했습니다. 자, 이를 놓고서 일각에서는 또 타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TACO. 엄포만 항상 엄포 빡 났다가 나중에는 한 발 빼는 모습. 네, 유학생 정책에서도 결국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자,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
혹시 지난 주말에 그 메가밀리언스 복권 사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억 8천만 달러의 잭팟 상금이 걸렸던 지난 14일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행운의 1등 당첨자가 조지아주에서 나왔습니다. 조지아 복권국은 애틀랜타 근교의 뉴난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티켓 한 장이 잭팟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등 상금 액수는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8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그동안 이번에 당첨된 건 40차례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40차례나 누적된 액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9억 8천만 달러까지 상금이 올라간 겁니다. 자, 조지아주에서는 25만 달러 이상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익명으로 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첨되셨다면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가서 당첨금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올해 지난 4월부터 규정을 변경했죠. 그래서 티켓 대금을 한 장당 $5로 올렸고요. 그 잭팟 기본 당첨금 액수도 5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메가밀리언스 잭팟 당첨 확률은 2억 9천만 분의 1이 됐습니다. 2억 9천만 분의 1. 자, 오늘도 일확천금 말고 그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